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4장 물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의 이동은 물과 함께 힘도 전달이 되고 또 물질도 전달이 되고 열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에서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또 화학적인 변화에 뒤따라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변화까지 모두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물이 이동하면서 무언가가 전달되는 그런 현상을 트랜스포트 피노미나라고 부릅니다. 전달 현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힘이 전달되고 또 물질도 전달되고 열이 전달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힘의 전달 메커니즘과 전달 속도, 또 물질이 전달되는 속도, 열이 전달되는 방법과 속도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그 물의 이동을 볼 때는 분리해서 보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힘 전달은 모멘텀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힘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파도죠. 파도.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한쪽에서 파도가 치면 곧바로 호수의 건너편으로 전달이 되고 큰 바다에서는 큰 대양을 가로질러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달 속도가 빠른, 힘을 전달하는 속도가 빠른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이 힘 전달이 일어나는 이 웨이브는 물질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또 터뷸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뷸런스는 물이 움직이긴 하는데 힘을 약간 전달하는 거죠. 약간 전달하는데 이것이 이 물질을 많이 좀 전달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커런트라는 것은 속도는 느리지만 물질을 다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라든가 터뷸런스, 커런트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고 힘을 전달하는 속도라든가 전달하는 양, 또 물질을 전달하는 양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전달하는 것, 매스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커런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커런트가 힘 전달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힘 전달은 약하고 속도도 느립니다. 그런데 물질 전달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전달하는, 대규모로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터뷸런스가 여기서도 한 중간쯤 되고 여기도 한 중간쯤 됩니다. 이 표층에서는 이 터뷸런스가 물질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전달하긴 하지만 힘 전달은 없고 물질만 전달하는데 아주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웨이브는 물질 전달이 작다. 힘을 주로 전달하는 것이고, 커런트가 주로 물질을 전달하는 이 기작이다. 호수에서 많은 양의 물질을 이동하는 건 커런트다. 그 다음에 커런트는 호수 전체에서 심층으로도 일어나고 하지만 난류는 표층에서만 일어납니다. 표층에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표층에서만 중요하다. 이 물질 전달의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모델링에서는 전달 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eddy diffusiv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계수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주로 요 터뷸런스의 양을 주로 표현하는 그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계수가 크면은 이 터뷸런스에 의한 물질 확산이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전달이 있습니다. heat transport인데 열은 이 물질이나 힘 전달과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물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비전도체입니다. 금속 막대는 한쪽이 뜨거워지면 한쪽이 곧 뜨거워지죠. 열이 쭉 전달이 되죠. 그런데 물은 한쪽이 뜨거워져도 한쪽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다가 웨이브는 물 분자가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효율이 작아요. 또 커런트가 중요한 전달 기작이다라고 했는데 커런트는 다량의 물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다량의 찬물이 호수 심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아주 많은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호수에서는 물질 전달과
열 전달이 함께 일어납니다. 물질 전달과 열 전달이 함께 일어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물질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으로 커런트, 터뷸런스, 디퓨전이 있는데 디퓨전은 매우 작아서 거의 영향이 없고 커런트와 터뷸런스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 분자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물 분자가 이동을 한다. 그 물이 이동을 하면은 그 무리가 가지고 있는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전달과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이 전달되는 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물질 전달과 열 전달은 거의 함께 일어난다. 메커니즘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심층에서는 이 커런트가 주요 전달 기작이고 표층에서는 바람에 의한 난류가 주로 그 중요한 기작이 됩니다. 이 전달 계수는 에디 컨덕티비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 전도 계수라는 뜻이죠. 컨덕티비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 물질 전달 계수와 열 전달 계수는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메커니즘도 같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 전달의 메커니즘, 전달 속 계수, 디퓨지비티를 측정해서 이것을 컨덕티비티에도 같이 적용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컨덕티비티, 온도가 전달되는 그 속도를 가지고 물질 전달 계수도 함께 사용을 하게, 간접적으로 측정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이 측정되고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호수에서 일어나는 그 물의 운동을 보면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규모로 보면은 분자 확산이 제일 작은 것이고 난류가 중간 정도고 호류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메커니즘이라고 크기를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분자 확산은 몰레큘러 디퓨전이라고 해서 아주 속도가 느린 작은 규모로 일어나는 것이고 난류는 뭐 센티미터 스케일 또는 맥시멈으로 한 1m, 2m 스케일로 일어나는 것이고 호류는 커런트죠. 커런트는 해류,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류라고 하죠. 호수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호류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 호류는 많은 양의 물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파도는 표면에서 주로 일어나는 물 분자의 원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오늘은 분자 확산, 난류, 그 다음에 호류 중에서 취속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의 이동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것이 분자 확산입니다. 몰레큘러 디퓨전. 자, 이 디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액체와 기체의 분자는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기체 분자는 더 빨리 움직이고 액체 분자는 그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아도 분자는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어느 용기에 담아놓고 밀폐해서 온도도 변화가 없고 진동도 없고 완전히 그런 움직임이 없는 곳을 만들어 둔다고 가정할 때 한쪽 귀퉁이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은 서서히 그 물질은 그 물 전체에 퍼집니다. 그게 바로 분자 확산, 몰레큘러 디퓨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람이 불거나 뭐 온도에서 대류가 일어나거나 이런 메커니즘이 없어도 일어나는 그 액체 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디퓨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호수학이나 해양학에서는 이 디퓨전을 거의 무시합니다. 별도로 평가를 하거나 측정하거나 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작습니다. 난류, 두 번째로 설명할 난류 터뷸런스에 비해서 뭐 1% 레벨 정도 되니까 거의 뭐 난류를 측정하는 측정 오차 범위보다도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난류, 터뷸런스라고 하는 물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 난류라고 하는 것은 혼란한 흐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혼란한 흐름이다. 물이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한쪽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하는,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한다든지 뭐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커런트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그 모델링에서는 어드벡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물이 한쪽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흐르지 않거나 그 주된 흐름의 방향, 예를 들면 강물이면은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서서 이동하죠. 그 주된 흐름 방향이 있습니다. 호수 같으면은 정체되어 있죠. 그 주된 흐름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 분자는 많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주로 무엇에 의해서 생기느냐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 표면에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물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속도가 빠른 유체와 속도가 느린 유체 사이에 마찰 저항이 생기죠. 그 마찰 저항이 물을 끌고 가면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마찰 저항을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시어 스트레스, 유체와 유체 사이에 속도가 다를 때 생기는 시어 스트레스가 주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바람의 에너지가 물 분자를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물이 표층과 심층의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면 10cm만 차이가 나도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은 표면에서부터 한 2m까지 온도가 균일해집니다. 그것은 뭐 온도만 균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존 산소의 농도라든가 이런 그 케미컬 특성도 균질해져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바람에 의해서 표면이 물이 막 움직이면서 물질과 열이 함께 움직인다. 그러니까 물 분자는 호수 전체의 물은 가만히 있는데 이 물 분자는 막 움직이는데 불규칙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아주 랜덤하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것을 터뷸런스라고 부릅니다. 강물의 경우도 상류에서 하류로 서서히 흐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물 분자는 아주 복잡한 궤도로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것을 터뷸런스라고 부릅니다. 강에서는 이 바닥이 얼마나 울퉁불퉁하냐, 큰 바위가 막 있으면은 물이 흐름이 그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휘어지죠. 그러면서 이 터뷸런스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천학에서는 라프니스, 조도라고 부르는데, 조도가 높을수록 이 난류가 커지죠. 호수에서는 물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도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로 위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난류가 생긴다. 그래서 이 난류는 표층 한 2m, 3m 이런 그 호수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에필립년이라고 말하죠. 온도가 어느 정도 균질해지고 수질도 균질한 표층 한 2m에서 5m 이 정도 범위에서 아주 중요한 물의 이동 움직임을 지배하는 그런 기작입니다. 그런데 이 난류는 바람의 에너지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실제로 표면에 있는 물을 끌고 가는 그 에너지는 표면에서 한 10cm 이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그 아래는 그 위층에 있는 그 운동 에너지가 아래로 계속 전달돼서 서서히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뷸런스의 카이네틱 에너지, 터뷸런스의 운동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바람이 아주 센 날이라도 한 5m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류는 다량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다량의 물이 움직이는데 메커니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끌고 가는 커런트가 있고, 밀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커런트가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흐름을 윈드 드리븐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바람이 드라이브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그 일본에서 취속류,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 이런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끌고 가는데 바람의 방향에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도 물도 그 아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물의 방향이 바람의 방향과 달라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에크만 스파이럴이라는 표현을 쓰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에서 또는 바다에서 랑뮤어 서큘레이션이라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이 에크만 스파이럴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에 있는 물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약간 방향이 비틀어집니다. 보통 한 10도 정도, 15도 이런 정도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표면에서는 아주 5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방향이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코리올리 포스라고 해서, 코리올리 이펙트라고 해서 그 북반구에서는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힘을 받습니다.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왼쪽으로 휘어지는 힘을 받죠. 그것은 이제 지구 자전의 영향 때문인데, 그래서 그 코리올리 포스 때문에 물의 흐름 방향이 약간 오른쪽으로 편향돼서 흐르는데, 표면에서는 5도 정도 오른쪽으로 흐르고 그 아래에 있는 물은 또 그 위에 있는 물에 대해서 5도 정도 휘어지고, 그러면 바람과 보면 10도가 휘어지는 거죠. 또 그 아래에서는 또 15도 휘어지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20도, 이렇게 해서 흐름의 방향이 용수철처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흐름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나사 모양을 그리면서 심층으로 가면 점점 약해지죠. 흐름의 방향 속도가 약해지면서 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람이 불면은 물은 한 15도 정도 오른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방향이 휘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트 무브먼트를 보면은 바람 방향에 한 10도, 15도 정도 오른쪽으로 흐르거나, 또는 더 심하면은 막 90도 가까이 옆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취속류는 그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표면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표면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작은 호수에서는 코리올리 포스가 별로 잘 나타나질 않아요. 큰 호수에서는 코리올리 포스를 볼 수가 있지만, 그 작은 호수에서 보면은 표면에 흐르는 그 윈드 드리븐 커런트가 이렇게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이 물이 이제 쭉 이렇게 끌려가면은 여기에 물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수면이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특히 그 태풍 같이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이쪽에 수면이 한 10cm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이제 수압이 높아지니까 그 물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는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밀도가 자신과 동일한 층에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는 호수에선 찬물이 들어가 있죠. 밀도가 높은 물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결국은 이 찬물에 닿아가지고 여기서 온도가 약간 낮아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층으로, 그 바로 표면 커런트 바로 아래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 흐르는 커런트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커런트다 그래서 카운터 커런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취속류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편서풍지대죠. 서풍이 늘 많이 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서풍이 부는데, 그러면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이면은 서풍을 따라서 표면에 있는 부유물들은 다 이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물이라든가 여기 플랑크톤도 표면에 많이 떠 있죠. 그 플랑크톤, 또 남조리가 많이 번성해서 그 녹조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것도 동편으로 전부 몰려가서 이쪽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났는데, 녹조 현상의 그 조류 밀도를 조사한다. 조류 밀도를 조사하는데 한 사람은 서쪽에서 조사를 했고 한쪽은 동쪽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밀도가 엄청나게 많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취속류의 강도, 이런 것들은 표면에서 수질 시료를 채취할 때 이 서편에서 취수를 하느냐, 동편에서 취수를 하느냐, 또 바람이 부는 날 취수를 했느냐, 바람이 불지 않는 날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코리올리 포스가 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코리올리 포스라는 건 뭐냐면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북반구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이고 북극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는 동쪽이고 이쪽으로는 서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별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는 일정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 자리를 가지고 있는 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 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북극 방향이죠. 북극 방향으로 어떤 물체를 던졌다, 돌을 던졌다, 또는 호수나 바다 같으면은 바다에서는 큰 그 태풍이 불면서 물을 확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미끄러운 그 저항이 거의 없는 그런 표면 위에서 물 덩어리를 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 덩어리를 밀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 별 방향으로 밀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유롭게 저항이 없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지구는 이게 자전을 합니다.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해요. 그래서 어느 시간 지나서 보면은 이 점은 이쪽으로 이동해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을 시작한 물은 계속해서 이 별을 향해서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직선 운동을 이 별을 북극을 향해서 직선 운동을 했는데 이 지구가 그 사이에 돌아간 거예요. 자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극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궤도로 간다. 결국 방향은 관성을 가지고 이 별 방향으로 계속 갔습니다. 이 물은 관성을 가지고 이 별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갔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궤도를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이제 코리올리 포스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에서 물을 이렇게 밀어 놓으면 물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그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빙글빙글 도는 원형의 서큘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어라고 부르는데, 호수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작은 호수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물이 움직이려고 보면은 바닥이 걸립니다. 작은 호수에서는 바닥에 마찰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큰 바다나 큰 호수에서는 물 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바닥의 저항을 느끼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리올리 포스에 의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원형으로 돌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서서히 이동해 나가죠. 이렇게 바다에서는 이 자이어가 이렇게 돌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대규모 호수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코리올리 포스고, 이것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해서 물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 호수에서도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은 호수 가장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이 자이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서 쭉 이동하지만 호수에서는 그 자이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고, 웬만한 크기의 호수에서는 호수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호수는 또 그나마 원형이 아니고 되게 이렇게 좁고 길죠. 좁고 길기 때문에 코리올리 포스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그 여러 가지 코리올리 포스도 작용하고 시어 스트레스도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이 현상이 뭐냐면 랑뮤어 서큘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랑뮤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하면은 윈드로우, 바람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 바람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바람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나 호수에서 보면은 이 부유물이 이렇게 줄지어져 있습니다. 부유물이 줄지어 있고, 요거는 호수에서 찍힌 사진인데, 호수에서 우리 호수 소양호나 이런 데도 조사를 하다 보면 흔히 발견이 돼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보면은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죠. 줄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어느 정도 간격이 일정해요. 간격이 비슷한 간격으로
이게 줄이 생깁니다. 그 줄은 뭐냐면 뭔가 부유물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부유물질들이 직선으로 모여 있더라. 그런데 그 부유물질과 부유물질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현상을 윈드로우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스파이럴을 형성하면서 물이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진행하더라. 이런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에 따라서 물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파이럴로 빙글빙글 돌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각도하고 바람의 각도를 보면은 약간 우측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는 코리올리 포스가 약간 작용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바람 방향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편향이 돼서 빙글빙글 나선 모양으로 회전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부유물질이 표면에 모이고 표면수가 혼합이 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요거는 여기 보면 단면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에서 물의 움직임을 보면은 요 첫 번째 셀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이 회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스파이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통형 스파이럴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물이 회전하는 방향이 이렇게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모이는 곳이 생기죠. 그 물이 표면에서 보면은 물이 모이는 겁니다. 밑에서는 이렇게 회전하고 그 표면에서 물이 모이는 곳에 바로 부유물질이 모여 있는 거예요. 표면에 있는 부유물질은 가운데로 모이는 거죠. 두 스파이럴의 사이로. 그래서 거기에 바람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 사이에 윈드로우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셀과 세 번째 셀의 사이를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물이 두 개가 다 올라오는 곳입니다. 이 첫 번째 셀의 사이에서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죠. 그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곳에 부유물이 모였는데 두 번째 셀의 사이에서는 물이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버전스, 첫 번째 모이는 곳을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부유물이 없어요. 부유물이 옆으로 다 밀려가는 거죠. 그 다음 또 이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그 다음 셀 세 번째와 네 번째 셀 사이에 또 윈드로우가 형성이 됩니다. 바람줄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서큘레이션의 직경은 어떻게 되느냐면 윈드로우 간격의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드로우와 윈드로우 사이에는 이 두 개의 이 셀이 서큘레이션 하는 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윈드로우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랑미어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우니까 표면에 있는 물과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이 계속 혼합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랑미어 서큘레이션의 직경만큼, 랑미어 서큘레이션의 직경이니까 윈드로우의 절반이 되죠. 윈드로우의 절반까지는 물이 완전히 혼합되는 층이 형성이 됩니다. 믹싱 레이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온도도 일정하고 산소 농도도 균일하고 이러한 그 믹싱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랑미어 서큘레이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네, 오늘은 물의 그 운동 중에서 이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윈드 드리븐 커런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